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인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추모 행사에 교사들이 참석하는 문제를 두고 광주시 교육청과 전교조 광주지부가 갈등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보수 보훈단체 회원들의 대규모 집회가 광주시청에서 열렸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났습니다. 광주시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자정까지 진료하는 광주 첫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내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 문제를 다루는 기획보도. 오늘은 재난에 더 취약한 규모가 작은 저수지 문제를 취재했습니다.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49제인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한 교사들이 서울에서 모여 추모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학교들도 재량 휴업 등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학교의 재량 휴업일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로 지정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의 이러한 법 해석에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들이 광주시 교육청 앞에서 피켓을 들었습니다. 이정성 교육감의 이중 행보를 규탄한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최근 이정선 교육감이 입장문에서 교권 회복을 다짐하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각급 학교에 교사들의 집회 참여를 불법으로 규정한 교육부 공문을 그대로 내려보내고 있다며 무엇이 교육감의 정확한 뜻이냐고 항의하는 겁니다. 9월 4일 공교육 멈춤의 날에 지지한다, 그리고 함께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날 오후에 바로 이런 어떤 공교육 멈춤의 날 교사들의 행동을 겁박하고 있는 교육부의 공문을 그대로 시행을 하였거든요. 교육부는 공문을 통해 학교의 재량 휴업일은 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학기 중에 새롭게 지정할 수 없고 연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우회 파업에 해당된다는 법 해석을 내렸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교육부 공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가능하면은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수업을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방과 후에 수업을 다 끝내고서라도 충분히 추모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교조와 교육청의 갈등은 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 동참 서명 집계 사이트에는 한때 광주에선 2,500여 명, 전남에선 2,800여 명이 서명을 했지만 현재로서는 광주 한 개 학교와 전남 한 개 학교가 공식 참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공교육 멈춤의 날을 두고 광주시 교육청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현장에서 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오늘도 대체로 흐린 가운데 어제보다는 비교적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해안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고요.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예상됩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전남 동부에 20에서 60mm고요. 전남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80mm가 넘는 비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날이 확연히 선선해진 게 느껴지시죠? 어제보단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기온이 조금 더 오르겠는데요. 30도를 밑돌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은 기온 보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정율성 공원 사업을 반대하는 보수단체와 보훈단체들이 어제 광주시청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는데 이 과정에서 몸싸움도 일어났습니다. 광주시는 한중 5호 사업인 정율성 사업을 책임지고 잘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임지은 기자입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광주시청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철회를 요구하는 전국 12개의 호국보훈단체가 대규모 집회를 열기 위해 다시 광주를 찾은 겁니다. 주최 측 추산 2,000여 명, 경찰 추산 1,200명이 참여했습니다. 당초 집회 공식 참여를 예고했던 5.18 공법단체는 참여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고
대신 황일봉 5.18 부상자 회장 등 일부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즉각 처리하라! 이들은 정율성 기념공원 추진은 국가 정체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강기정 광주시장을 비난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호국 순국 선녀들의 숭고한 희생과 국가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며 집회를 마친 보훈단체장들은 강기정 시장과의 면담과 성명서 제출을 요구하며 시청 안으로 진입을 시도했는데 이 과정에서 청사 입구를 가로막고 있던 방호 직원, 경찰들과 충돌했습니다. 보훈단체 회원들은 광주시청 앞에서 몸싸움을 벌이는 등 극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광주시는 정율성 기념 사업이 한중 우호 교류의 목적으로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때부터 발굴되어 왔다며 책임지고 사업을 마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주 지역 92개 시민단체들은 연대 성명을 통해 정율성 사업은 계속 추진돼야 한다며 광주시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은 이념이나 색깔론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강주에 걸맞는 콘텐츠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시각으로 보수단체들은 9월 1일까지 광주시청 앞에서 반대 집회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처음에는 관망하던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도 정부 여당과 보수단체들 주장을 반박하고 나서면서 이념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항일 음악가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을 둘러싼 이념 논쟁이 연일 뜨겁습니다. 보수 정권 주도로 시작된 정율성 사업이 정작 현재는 보수 정권의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전직 광주시장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한 걸음 더 현장 취재, 주현정 기자가 역대 광주시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노태우 대통령 재임 시절 시작해 보수 정권을 거치며 본격화됐던 정율성 사업. 본인 재임 기간 동안 정율성 사업을 추진했던 역대 광주시장들은 현재의 이념 논란을 안타까워했습니다. 2007년 재임 당시 광주시 주도로 정율성 축제를 시작했던 박강태 시장은 인물 자체에 대한 평가와 공과는 역사에, 사업 추진 유무 등의 결정권은 광주에 맡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에 불편하게 논쟁을 하고 어렵게 되면은 결국은 손해는 지자체입니다. 정부가 너무 깊이 관여한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자체에 맡겨서 지혜롭게 어느 선을 넘지 않도록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면은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지난 2011년 정율성을 매개로 한중 전통 문화교류 사업을 이끌었던 강훈태 시장은 이념을 이유로 일방적인 백지화를 요구하는 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래전에 검토했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하라,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볼 때 우선 사례도 안 맞고 또 법적인 권한도 벗어난 것이다. 자꾸 분란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 광주 지역사회를 위해서나 크게 보면 국민적 통합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는 자제하고 시에 자치단체에 맡기고 현재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사업 예산을 임기 동안 집행했던 이용섭 시장은 정파적 접근이 아닌 향후 한중 관계까지를 고려한 입체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가 이익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입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정부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안타깝고 나는 이 문제를 보면서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는 정말 끝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정율성 역사공원을 둘러싸고 광주를 향한 보수 진영의 공세가 나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 침묵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나옵니다. 광주 전남 현역 국회의원들이 입을 봉하고 있는 것.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당이 뭐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광주에 와서 전남에 와서 편원 달라가고 저는 민주당도 반성해야 된다. 광주의 해결사가 되겠다는 중재자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광주는 원치 않은 이념 논쟁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네, 오늘은 정율성 사업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는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율성 사업을 두고 여야는 물론이고요, 지역사회도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시대착오적인 메카시즘적 행태다라고 하셨거든요. 어떤 의미인가요? 정율성 문제는 정율성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정치 문제로 비화됐어요. 지금부터 70년 전이죠. 미국의 메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공산당이라는 좌표를 찍어서 미국 사회를 굉장히 혼란에 빠지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메카시인데 70년 전에 있었던 미국의 행태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90년에 소련이 붕괴되면서 냉전이 종식됐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념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민의 민생, 또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잘 살아갈 것이냐, 이게 중요한 과제인데 지금 느닷없는 이념 논쟁에 빠지게끔 만들었어요. 이것은 정치적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율성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다라고 하셨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이념 공세가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왜 이 시기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외교 실패에다가 경제 실패, 이태원 참사, 이거 전 국내외적으로 대통령이 제대로 해내는 것이 없어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저쪽에 선거 전략이 아닌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자꾸 이런 문제를 이념화하고 보수를 집결시키는데 이런 문제를 활용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8.15 경축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공산 전체주의 때문에 나라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될 표현인데 벌써 대통령의 심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어쨌든 보수와 진보를 갈라치기로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것을 총선에 활용하고자 이런 것이 굉장히 깔려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30%대에 갇혀 있지만 또 그 견제 심리를 민주당이 다 끌어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시고 또 대안은 어떤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 전국 상황을 보면은 민주당도 좋아하지 않고 국민의힘도 좋아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머무는 분이 30% 정도가 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이 30%의 그 분들을 어떻게 끌어들일 거냐, 지지를 받도록 할 거냐, 이게 중요한 변수인데 우리 민주당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에는 이렇거든요. 국민의힘이 잘못하면은 민주당한테 표가 오고, 그게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유지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중도에 계신 분들은 누가 더 잘하느냐를 가지고 그 표가 쉽게 이동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민주당이 잘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민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돈봉투 문제, 그다음에 도덕성 문제, 또 당대표 리스크,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데 우리 당원들의 눈높이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가 거기에 대응을 못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에 정말 민생을 챙기고 경제를 챙기고 또 잃어버린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민주당이 앞장서야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최근 옛 전남도청 원형 복원 사업이 착공이 됐습니다. 이 오랫동안 봐오셨어요. 소회가 좀 남다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원래는 2012년에 준공이 될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5.18 마지막 항쟁지인 지금 구 전남도청 자리를 어떻게 보존하냐는 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이견이 있어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8개 시설 중에서 1개인 도청 별관 문제였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5.18 단체와 협의를 통해서 복원하자, 이렇게 해서 지금 한 10년 늦어졌지만은 그래도 역사를 살리고, 제 생각에는 지금 이게
건물도 중요하지만은 콘텐츠를 어떻게 가져서 5.18 정신을 기리고 또 이것을 문화예술적으로 성화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다행히 지금 제가 문체위원으로 있으면서 재작년에 아시아문화도시 특별법 개정했잖아요. 네. 이 특별법을 개정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공공성을 유지해서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것에 따라서 예산과 조직 모든 게 됐고 또 전당장도 최초로 옛날에는 직무대리인데 최초로 이제 오게 돼서 이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의미가 새롭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내년 총선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건지 각오 말씀 부탁드립니다.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정치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현명하게 판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당내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저 정도면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정말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고 해서 반드시 민주당이 이긴다 이렇게 보질 않아요. 스스로 잘해야만이 국민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다. 여기에 역점을 두고 민생을 챙기고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병훈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었습니다. 자정까지 진료하는 광주 첫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내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광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된 광주기독병원은 평일은 물론 휴일 자정까지 경증 소아 응급 환자를 진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운영으로 아동 진료가 어려웠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환자 분산으로 대학병원 응급실 과밀화 해소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광주은행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기업 6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합니다. 광주은행은 금리 상승과 경기 침체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자금 수요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3천억 원의 특별자금을 편성하고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경우 3천억 원을 따로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0억 원 이내고 금리는 최고 0.7%포인트 우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낡은 저수지 안전관리 실태 연속 보도합니다. 규모가 작은 저수지, 특히 지자체가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교적 관리가 잘 되는 저수지와 그렇지 않은 소규모 저수지를 비교해봤는데 차이가 컸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곡성의 성덕저수지입니다. 농업용수 33만 톤을 가두기 위해 높이 약 15m, 길이 약 160m의 제방을 만들었는데 그 중심부에는 물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막는 점토 재질이 사용됐습니다. 일정 수위를 넘으면 물이 나가도록 한 물러미와 그 물이 지나는 배수로 등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밖에도 자동 수위 계측기가 설치돼 앱으로 수위 변화를 파악할 수 있고 고화질 CCTV는 물론 바닥 누수를 감지하는 제방 누수 계측기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육안으로 계측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 지역의 그 경험 있는 사람들 통해서 전화로 연락을 받고 그랬습니다. 큰 저수지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더 신경을 쓰게 되고. 이에 반해 소규모 저수지는 열악합니다. 나주 노안면의 연화 저수지는 저수량 2만 2천 톤으로 준공한 지 80년이 다 돼갑니다. 시설 곳곳이 금이 가거나 파였는가 하면 제방은 울퉁불퉁합니다. 하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안전등급 D를 받고서야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됐고 보수 여부는 그 후에나 결정될 예정입니다. 좀 한정된 인력으로 관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D등급이 나와 있는 저수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어렵더라도 좀 더 중점적으로 소규모 저수지는 이렇게 시설 설치 우선순위에서도 밀리고 관련법상 의무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홍수 대비를 위해 비상 방류 수문을 설치해야 하는데 20만 톤 이상 저수지가 그 대상이고
그보다 작은 저수지는 필요한 일부에만 간이시설로 대체됩니다. 안전을 위한 검사도 분기별로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더 정밀한 건 이렇게 법적으로 대상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5만 톤 이상, 30만 톤 미만의 경우에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10년에 한 번 하는 게 전부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는 재난에 더 취약합니다. 대부분이 소규모에 예산도 인력도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군구안의 그 저수지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분이 아마 한 분을 넘긴 힘들 겁니다. 어떤 지자체는 한 분이 800개가 넘는 저수지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 물리적으로 도저히 실현 불가능한 상황. 실제 지자체 관리 저수지를 취재한 결과 분기별로 시행해야 하는 정기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분기별로 몇 번 해라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반기에 반 하고 지금 하반기에 반 하려고 했죠. 소규모 저수지라고 해도 최대 30만 톤 가까운 물을 품고 있어 폭우와 함께 물이 터져 나올 경우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경찰이 다음 달부터 어린이구역, 스쿨존의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인 가운데 광주시에서 적용되는 구간은 단 한 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스쿨존 시간제 속도 제한이 적용되는 구간은 송원초등학교 앞 한 곳뿐이며 전체 어린이 보호구역 439곳 가운데 나머지는 기존 제한 속도인 시속 30km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송원초 인근은 지난 4월 가변형 속도 제한 시스템 시범 운영구역으로 선정돼 이미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제한 속도 50km가 적용 중에 있습니다. 광주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을 둘러싼 아파트 시공권 분쟁에서 한양이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 양영희 판사 등은 중앙공원 1지구 시행사인 빛골 중앙공원 개발 주식회사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한양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양은 중앙 1지구 사업에 대한 독점적 시공권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한양이 시공사로서 법적 보호 가치를 형성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주에서도 내일부터 도입을 예고했죠. 콜택시처럼 호출해서 목적지까지 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 시범 운행이 포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는 시간에 맞춰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고 또 운행 노선도 승객 수요에 따라 시시각각 바뀝니다.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입니다. 포항 지곡단지의 한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대신 스마트폰 앱으로 버스를 부르자 버스가 도착합니다. 승객이 탑승지와 목적지를 알려주고 버스를 부르는 수요 응답형 버스입니다. 정해진 노선이나 배차 시간이 없고 인공지능 기술이 더해져 새로운 호출이 오면 버스 노선도 시시각각 바뀝니다. 승하차장 가까운 지점에 호출을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포항에선 지난 6월부터 수요 응답형 버스 16대가 남구 지곡단지와 북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에서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고 시범 운행 기간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지곡동과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서 DRT 시스템 테스트를 위해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블루벨리 산업단지 등으로 운행 지역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현재 수요 응답형 버스를 시범 운행 중인 포항 지곡단지에서는 호출 후 5분 안에 탑승지로 버스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에서는 법인 택시회사 16곳이 수요 응답형 버스 16대를 구입했으며 택시회사에서 파견한 기사가 버스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택시업계에서 미래의 수익 사업으로 수요 응답형 버스에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어르신 등 디지털 약자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 고객센터를 통해서 앱을 좀 호출할 수 있게끔
해드릴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곳은 저희가 키오스크나 아니면 호출벨 같은 걸 도입해서 수요 응답형 버스 사업을 함께 추진 중인 포스코홀딩스는 시범 운행 데이터를 경상북도로 넘겨 타보소 버스를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이외에도 포항형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수익 공유형 택시 지분 광고 사업을 함께 추진해 포항의 교통 인프라를 혁신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인공지능 최신 기술을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국제인공지능 전시회 AI 테크 플러스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어제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143개사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과 제품이 선보였고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 전시 이벤트도 마련됐습니다. 개막식에는 농기계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제품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존디어사의 아태 지역 부사장도 참석해 광주 인공지능 사업 협력 방안 모색을 약속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중증 동상 환자들을 한의학으로 치료한 성공 사례가 국제학술지에 실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헌주 광주중앙한의원장과 경희대 한의과대학 이상훈 교수 등은 미국 국제학술지 최신호에 중증 동상에서 절단을 방지하고 조직 재생을 촉진하는 침술과 한약 치료라는 주제로 최근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논문은 2010년부터 히말라야에서 중증 괴사성 동상을 입은 사닥인 환자 3명과 고 김홍빈 대장의 치료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날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남 일부 지역에서는 약한 비도 지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는 현재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고요. 해안 일부 도서 지역을 중심으로만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지나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20에서 60mm가량이고요. 동부 남해안을 중심으로 80mm 이상의 더 많은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는 종일 비가 내리면서 날이 선선해진 게 확연히 느껴지셨죠. 오늘 광주에서는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어제보단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게 시작했는데요. 한낮 기온은 28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이 30도를 밑돌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과 장흥에서도 낮 기온 29도에 그치겠습니다. 보성의 낮 기온도 28도 안팎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2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까지 많고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